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여우고개.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탄절에 들뜬 기분이 채 가시지 않은 연말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금요일이었죠. 겨울산은 고요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지나갔고 계곡에는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테지만 여우고개 육부 능선까지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거든요. 등산로에서도 벗어난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계곡이었습니다. 낮 12시쯤 한 등산객이 그 계곡을 지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진 듯한 진청색 중소형 승용차 한 대.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앞유리는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차 위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비바람에 씻긴 흔적으로 보아 적어도 몇 달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등산객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계곡물과 진흙이 범벅이 되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문은 열려 있었고 뒷좌석에는 이상한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담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덮어놓은 것처럼 보였죠. 주변에 풀과 나무잎이 담요 위에 쌓여 있었지만 담요의 윤곽은 뚜렷했습니다. 무언가 길쭉한 것이 두 개 나란히 누워있는 형태였습니다. 등산객은 담요,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요 아래에는 백골 상태의 사체 두 구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산속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계곡의 바위와 나뭇가지 사이를 흘렀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감식 요원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사체는 오랜 시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두 사체는 13살과 10살 전후의 여자아이로 추정됐습니다. 사망 시점은 최소 10달 이전이었죠. 자매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추적했습니다. 소유주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던 45세 남성 한재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재민은 이미 실종 상태였습니다. 10달 전인 2011년 2월 16일 아내 윤서영과 함께 자취를 감춰 뒤였거든요. 실종 신고를 한 것은 한재민의 매형이었습니다. 부부가 집에서 사라지기 직전 매형과 누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겠다. 가족과 함께 죽겠다.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산정호수에 빠져 죽기로 했다. 하지만 산정호수를 수색해도 부부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유류품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대로라면 내 가족이 모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곡에서 발견된 것은 아이 둘의 백골뿐이었죠. 부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왜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질문. 이 아이들을 여우고개 계곡에 버린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시계바늘을 이 가족이 사라지기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재민과 윤서영 부부.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죠. 큰딸 미나, 13살, 중학교 1학년, 작은딸 영아, 10살, 초등학교 4학년. 겉으로는 평범한 사인 가족이었습니다. 재민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건설 현장, 배달 공장, 가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서영 역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맞벌이에 나섰습니다. 아동학습지 회사에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일했고 실적을 인정받아 팀장 자리까지 올랐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부부였습니다. 두 딸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미나는 교우 관계가 좋았고 성적도 중상위권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미나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라고 했죠. 영아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언니를 잘 따랐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매는 한방을 쓰며 잠들기 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내일 뭐 먹고 싶어? 이번 주말에 어디 가자?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팀장으로 승진한 뒤 실적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한 질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교재를 팔면 13%의 수수료가 수당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매출 목표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서영은 허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교재를 사서 판매 실적을 채운 뒤 그 교재를 인터넷에 싸게 되팔았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회사에 들킨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부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지인과 함께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하면서 재민과 서영은 누나와 매형의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을 겁니다. 큰딸 미나의 교복을 살 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록 속에 한 가지 디테일이 남아 있습니다. 미나의 학교 가방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미나의 글씨로 보였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울어. 아무도 이 메모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201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하지만 한재민의 가족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재민은 가족을 차에 태웠습니다. 아내 서영, 큰딸 미나, 작은딸 영아, 네 사람이 진청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행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나와 매형에게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알리지 않았죠. 그냥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기록이 한번 끊깁니다. 이후의 행적은 10달 뒤 사체가 발견되고 다시 1년 넘게 지나 부부가 체포된 뒤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그날의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쯤 재민은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근처의 한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투숙했죠. 겨울 비수기라 민박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식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방 안에는 작은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 계곡의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부부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재민은 밤새도록 서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록은 정확히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이 가족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날 2월 15일 오후 1시 20분 재민의 계좌에 21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아는 사람에게서 빌린 돈이었죠. 재민은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편지지와 편지, 봉투, 볼펜 한 자루를 샀습니다. 민박집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딸은 방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요. 겨울 햇살이 차 유리를 통해 들어왔고 재민과 서영은 차 안에서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매형과 누나에게 도착하게 될 유서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방 안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까요? 가방에서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창밖의 겨울산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기록은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만을 전합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를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재민과 서영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여우곡의 계곡이었습니다. 겨울밤의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을 겁니다. 전조등만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비추고 있었겠죠. 뒷좌석에는 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을까요? 아빠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 이후의 기록은 부부가 체포된 뒤 진술한 내용에 기반합니다. 경찰은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과 법의학 분석을 병행했습니다. 부부의 진술에 따르면 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웠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 함께 죽으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두 아이만 먼저 숨졌고 부부는 깨어났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서 수사관들 사이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같은 가스를 마셨는데 아이들만 죽고 어른들은 살아남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이들의 체구가 작아 치사량에 먼저 도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해도 부부 역시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야 합니다. 부부는 이후 차를 몰고 계곡 절벽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죽으려 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차는 육부 능선에서 멈췄고 부부는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부상은 입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죠. 차는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의 시신은 차 밖으로 옮겨져 담요가 덮인 채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기록에는 이후 부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자해를 시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시도의 횟수는 5차례에 달했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옷을 벗고 동사를 시도했지만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사관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5차례나 시도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부부의 생존 의지는 얼마나 약했는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강했는가? 죽으려 했지만 죽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죽을 생각이 없었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13살 미나와 10살 영아는 여우곡의 계곡에 담요 한 장이 덮인 채 남겨졌고 부모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10달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돌아오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말 한재민의 매형 김태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재민의 필체였죠. 편지를 읽은 김태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족과 함께 죽기로 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김태호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편지에 적힌 대로 산정호수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잠수팀까지 투입했지만 부부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수 바닥을 뒤져도 주변 산을 뒤져도 아무것도 없었죠. 편지에 적힌 장소는 거짓이었던 겁니다. 수사는 여기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부부가 진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편지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실종 신고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서서히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식구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10달 뒤 여우고개에서 아이들의 백골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부부가 편지에서 죽겠다고 했지만 아이들만 죽어 있고 부모의 흔적은 없다. 이것은 동반 자살 실패가 아니라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부부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유서를 쓴 지 2주 뒤인 2011년 3월 초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부부가 함께 동상 치료를 받은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부부는 살아 있었습니다. 딸들을 여우고개에 두고 온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이 확인되자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반 자살 미수가 아니라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으로요. 경찰은 한재민과 윤서영을 전국에 공개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흔적을 지우는데 능숙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은행 계좌도 주민등록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살고 있었죠.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부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여우고개의 계곡에는 다시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자리에는 풀이 자라나고 있었겠죠. 담요는 비바람에 사갔을 겁니다. 누군가의 딸이었던 두 아이의 흔적이 자연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10일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2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의 한 과수원. 이곳에서 일하는 남녀 두 사람에 대해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였죠. 두 사람은 이름도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과수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연락할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크게 따지지 않았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과수원 구석의 허름한 임시 거처에서 남녀 두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와 30대 후반의 여자. 얼굴은 볕에 그을려 있었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신분을 숨긴 채 떠돌아다닌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신원 조회 결과 한재민
윤서영. 2011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전국 수배 중인 부부였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검거였습니다. 체포 직후 부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누가 죽였느냐고요. 재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영은 얼굴을 감싸주고 있었죠. 두 사람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가족 모두 죽으려 했지만 아이들만 먼저 숨졌고 자신들은 깨어났다고요. 이후 차를 몰고 계곡으로 돌진했지만 죽지 못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의 시신을 그 자리에 두고 떠났느냐고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요. 왜 10달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느냐고요.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착화탄 연기에 먼저 숨진 것인가? 부부의 진술에는 법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좁은 차 안에서 같은 가스를 마셨는데 얼음만 살아남는 것이 가능한가? 부부의 진술을 둘러싼 의문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처음부터 아이들만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동반 자살 시도 중 아이들만 사망한 것인지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 부부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거든요.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미나와 영아는 죽었고 부모는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의 시신을 10달 동안 산속에 방치한 채 자신들만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의 무게는 충분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한재민과 윤서영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배심원들 앞에 서겠다는 뜻이었죠. 검찰은 이렇게 논구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아이들을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방치한 행위. 온전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민과 서영은 배심원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든 것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도 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 그 말이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면 왜 죽였느냐? 죽이고 나서 왜 시신을 산속에 버려두고 떠났느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법정에서 사용될 자격이 있는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미나의 학교 담임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밝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다고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영아의 담임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활발하고 친구가 많은 아이였다고요. 이 아이들은 부모의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학습지 허위 판매에서 시작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왜 우는지도, 왜 이사를 하는지도, 왜 갑자기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부모를 따라갔을 뿐이었죠. 민박집에서 일찍 잠든 아이들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한재민과 윤서영에게 각각 징역 10년, 검찰 구형의 절반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을 일부 참작했지만 아이들의 시신을 장기간 방치하고 도피 생활을 한 점은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법정을 나서는 부부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비추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영은 얼굴을 감싸쥔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눈물도 여우고개에서 10달 동안 닿며 한 장 아래 누워 있었던 두 아이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한재민과 윤서영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2023년경이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을 겁니다. 출소 후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여우고개의 그 계곡은 지금도 포천 이동면에 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이 얼고 봄이면 풀이 자라나고 여름이면 물소리가 울리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이는 곳이죠. 2011년 2월의 그 밤, 담요 한 장 아래 나란히 누워 있었던 두 아이의 자리에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풀이 자라나 있을까요?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기록은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질문은 여러 개입니다. 첫째, 빚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부부는 법정에서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이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목숨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미나와 영아는 죽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내일 학교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내일을 빼앗을 권리는 부모에게도 없습니다. 둘째, 왜 아무도 이 가족을 구하지 못했는가? 1억 3천만 원의 빚. 물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목숨보다 큰 빚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복지 시스템은 이 가족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이웃도, 친척도 이 가족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학교 가방 안에 적어두었던 그 메모. 엄마가 요즘 많이 울어. 누군가 그 메모를 읽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요? 셋째, 부부는 정말 함께 죽으려 한 것인가? 5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는 진술.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죽으려 했다면 5번이나 실패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처음부터 생존 본능이 죽음의 의지보다 강했던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재민과 서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질문. 미나와 영아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빠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엄마의 눈물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잠들듯이 눈을 감았을까요? 기록은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13살과 10살. 두 아이가 마지막으로 느꼈을 것. 공포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간 것이었는지. 그것만은 영영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